안녕하세요. 생존자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부채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이비 부머를 중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머의 탄생,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가 이제 시장에 끼친 영향을 알아봤었는데, 특히 이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봤었고요. 자산 시장으로 그게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비 부머가 어떻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끼쳤는지, 자산 버블의 형성과 그리고 붕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동 시장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한꺼번에 인구가 그래서 갑툭튀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격을 올리는데 이제 주도를 한 건데, 노동시장은 임금이 계속 떨어지거나 또 정체되거나라고 했었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공급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소비를 하는 것들은 전부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집을 사게 됐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던 거고, 그리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식이 올랐던 거죠. 거기에 이제 정부 정책들도 이제 이 베이비 부머에 맞춰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베이비 부머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을 하고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면서 정부도 이제 이들의 이제 예를 들면 소득을 어떻게 받아서 이제 은퇴할 때 이거를 어떻게 보장을 해줄지 이런 사회 보장 제도가 확립이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은퇴연금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산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2차 브레튼 우즈 이후에 미국이 완벽하게 이제 소비 국가로 전향을 했죠. 이제 페트로달러의 여파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끼친 영향은 뭐가 있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이 생산을 전부 무역 파트너들한테 이제 할당을 하게 되고, 미국과 이제 유럽은 소비를 하는 국가로 이게 포지셔닝을 갖추게 된 건데, 이 무역 파트너들이 벌어들인 돈이 전부 다시 미국의 자산 시장, 특히 국채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버블이 시작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해외 수요도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와 해외 수요가 몰리면서 당연히 미국의 자산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과 자본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임금은 계속해서 그대로거나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구매 파워가 줄어드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자산 시장을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더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당연히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사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사람들의 이제 뇌리에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려서 자산을 매입을 하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국의 뭐 태처 수상이나 이제 미국은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에 이르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신용 사회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친기업 이제 정책들을 많이 이제 발표를 했고 또 실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때의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에 기반한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이 폭증하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돈이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됐어야 됐고요. 근데 이거는 금이 연동돼 있을 때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금과의 연동도 결국에는 파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 왔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사회에 돌입하는 것 역시 이 인구 구조나 이런 수요의 변화로 봤을 때 어떤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자산 시장에 이제 버블이 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 80년대 중반에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고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프타가 체결이 되고 특히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레이버 아비트라지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노동력이 싼 곳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 그 현상이 이제 가속화가 된 게 이러한 이제 국제 정세였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됐을 때 이제 생겼던 일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 원자재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급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동력도 굉장히 큰 요소였는데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물론 비숙련 노동자들도 있지만 소련 연방에 있던 이런 숙련 아주 하이스킬 그 레이버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양질의 노동력이 또 충분히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노무 같은 이런 생산에 특화된 저숙련 혹은 비숙련 노동자들이 또 엄청나게 풀이 공급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노동시장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기가 힘들었던 거고, 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선진국에 있는 블루칼라 워커들이 그 이제 피해를 고스란히 거의 떠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노동력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자본이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화 서비스 가격이 점점 더 낮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호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80년대 한 중후반부터 이제 90년대, 2000년대 뭐 초중반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좀 찬찬히 뜯어보면 이 호황이 균등하게 이제 배분이 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가 대부분 자산시장 참여자들한테만 돌아가게 됐고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침체돼 있었고 자산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산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위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한 노동시장 참여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고 이 불만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태를 예견을 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임스 골드스미스라는 학자, 뭐 경제학자면서 이제 상당히 좀 급진적인 자본주의자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유튜브에 가보시면 이제 찰리 로즈라는 사람과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터뷰인데, 저도 이제 최근에 봤었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이 사람이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핵심은 나프타나 WTO 같은 것들은 미국의 노동자들, 특히 이제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중국 같은 이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몰리게 되고 기업들도 여기에 몰리는 이런 이제 레이버 아비트라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자본이 몰리게 되면 누가 혜택을 받느냐 이제 중국의 슈퍼리치와 미국 기업들만이 이 혜택을 온전히 받을 거다. 그래서 노동자는 소외될 거고 피해를 받고 또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중국에 있는 노동자들도 이거를 제대로 혜택을 입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 흐름이 전부 자산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기업들 위주로 몰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계급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포퓰리즘이 심화되면서 또 다른 이제 극단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포퓰리즘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이제 뭐 영국의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탈글로벌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정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들이 만약에 갈 거면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들은 중국에서만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과 이제 굉장히 유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조금 보게 되면 정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70년대가 넘어가게 되면 출산율과 혼인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GDP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GDP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인구 증가 그리고 생산성 그다음에 부채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인구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생산성도 한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필연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정부가 다 빚을 레버리지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지금 현재 중국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지난 20년간 보시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부채 쪽에 엄청나게 몰빵을 했죠. 물론 인구 생산성도 있습니다만은 인구야 뭐 워낙 많고 근데 지금 인구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산성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계속해서 이제 뭐 5%, 6%, 7%, 10% 이런 식으로 좀 고성장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건설 경기 부양 같은 이런 인프라 투자, 어떤 케인즈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는 이제 가짜 성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성장으로 이뤄낸 이런 보호 같은 것도 대부분 소수에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부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부가 치중이 된 거죠. 부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뭐 한 거는 좋은데 부채를 통한 성장은 그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는 끝내지기 마련이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다 갚아야 될 미래를 땡겨 써서 이제 현재에 몰빵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 끝이 바로 이제 2008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미국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옮겨 붙은 게 2010년부터 12년까지 이제 유럽에 금융위기가 또 발생을 합니다. 이때 뭐 사이프러스 같은 데도 있었고, 뭐 그리스,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데들이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던 곳이고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담보 부실에 따른 이제 부채 관리 미스매니지먼이라는 거죠. 부채 관리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2008년과 같은 아주 위기가 발생을 했던 건데 정부는 이때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일단은 최악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제 1929년 그런 대공황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렇다고 이게 근본적인 솔루션은 아니었던 게 결국에는 아예 한꺼번에 다 폭발시켜 버리느냐 아니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선택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선택을 했던 거고 이제 전 세계 정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인 하락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 깡통을 차는 거죠. 가면서 이제 끝이 어디냐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회피, 모면을 하자 그런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때 이제 부채가 전부 리셋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베일아웃을 하면서 그걸 이제 사면을 시켜줬기 때문에 전부 리셋이 됐던 거고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게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경제의 사이클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GDP를 보시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이제 실제 GDP의 그 흐름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회색 점선은 이제 2008년 이전에 이 만약에 추세대로 갔으면 계속해서 이 속도대로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성장이 계속해서 침체가 되고 이탈을 한 거죠. 그 추세선에서.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 다시 한번 이탈을 해서 계속해서 저성장,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은 자산 시장이 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 호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이터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을 찍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유럽이 2008년 이후에 제로 금리와 이제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구자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진국들이 이제 2008년부터 정확히는 이제 2011년, 12년까지의 그런 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일본의 길을 우선 따라간 거고, 이제 일본이 해왔던 그런 관리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양적 완화와 또 제로 금리를 얼마 전까지 했었죠. 그거를 유지했던 게 이제 일본이 일단은 인구 구조가 먼저 박살이 났죠. 일본이 버블 이후에 거의 30년이 넘게 저성장 그리고 디플레이션 사회를 겪으면서 이제 해왔던 정책들을 지금 한 10년,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선진국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성장에 돌입한 세계 경제는 고금리를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성장을 전부 빚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와 생산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의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이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터진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준을 이제 GDP 대비 이제 정부 부채가 이제 100%가 넘거나 이제 뭐 민간 부채가 100% 넘거나 혹은 이제 둘 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기준선으로 삼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100%가 넘고요. 뭐 유럽을 봐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훨씬 넘죠. 예를 들면 GDP가 2%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근데 2%라고 가정을 해도 빚 갚고 나면은 이제 민간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민간 부채를 갚지 못하죠. 벌어들인 돈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자산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질 소득, 노동 소득은 계속해서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높이 계속 올라가기가 힘들다. 실질 소득은 이제 인플레를 못 따라간다. 그러면 양극화가 또 더 심해지고 그런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나 뭐 정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저금리 안 된다, 금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정확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금리가 낮으면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지난 한 15년 정도를 보면 코로나 전까지 계속해서 금리가 이제 3%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3% 이상이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제로 금리 아니면은 뭐 많이 높여봐야 2%대였는데 인플레이션이 유의미하게 치고 올라갔다는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과관계로 보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상관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인과관계는 없다는 거고, 이 상관관계도 저는 이제 금리를 낮춤으로 해서, 이제 어떤 시그널들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실제 메카니컬하게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나 보통 연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크게 관련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산 시장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게 어떻게 붕괴로 가져왔고, 그 붕괴 이후에 정부가 결국에는 빚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빚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이 뛰고 부동산이 뛰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눈속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